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민간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이중화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이중화 법안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관련 조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BA.5의 검출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재 10%인 재감염률은 앞으로 더 올라가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일본과 대만, 마카오 등 8개국 국민의 국내 무사증 입국이 재개됩니다.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는 국가는 일본과 대만, 마카오 등 아시아 지역 3개국과 솔로몬 군도, 사모아 등 태평양 5개 도서국입니다. 내년부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전기차나 수소차만 구매해야 합니다. 새로 나오는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 등이 늘어나는 등 이들 차량 구매 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고통받는 치매는 사실상 근본 치료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에서 개발 중인 치매 신약의 임상 3상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와 주목됩니다. 잠시 뒤 바이오 위클리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생후 2주에서 만 9세 이하 소아 대상 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활총괄단장은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최근 소아 독감 의심 환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겨울철 코로나19와의 동시 유행에 대비할 필요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 6개월에서 만 13세 사이 어린이 독감 무료 예방접종 참여를 독려하고 소아 대상 독감 치료제 처방을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를 방문하는 유증상자는 코로나19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료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 분리를 했던 종전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6차 재유행을 이끈 오미크론 변이 BA.5의 검출률이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미크론 세부 계통 검출률 분석 결과 지난주 BA.5 변이의 검출률은 89.3%로 전주에 비해 1.3%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첫째 주 확진자 가운데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은 10.11%로 전주와 비슷했고 누적 환자 가운데 재감염 추정 사례는 전체 확진자의 2.2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수경 상황총괄단장은 과거 감염에 따른 예방 효과 지속 기간은 백신 접종 효과보다 좀 더 오래 지속되지만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한다면서 현재 10%인 재감염률이 앞으로 좀 더 올라가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무지 병원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은 의료진 덕분에 소중한 하루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국민 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간호사의 인력 운용과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현재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료 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간호사 등 감염병 전문 의료 인력의 운영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의 실태조사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한 간호사들이 코로나 환자 감소 이후 기존 근무 부서에 복귀하지 못하고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 등의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병동에 투입된 간호사들이 경험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 지원 방안과 보상 체계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면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보건의료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섣불리 선언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영국 일간 신문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아직 코로나19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특히 코로나19의 후유증을 뜻하는 이른바 롱 코비드가 공공보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롱 코비드의 경우 아직 무엇을 치료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있다면서 모호함과 불특정성이 최악의 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가디언 신문은 이와 관련해 미국에서만 750만에서 2,300만 명이 피로감과 숨참, 인지장애 등의 이른바 롱 코비드 증상으로 고통받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됐던 무사증 입국이 다음 달부터 재개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일본과 타이완, 마카오 등 8개국과 지역이 우리 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함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해서도 다음 달 1일부터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이후 무사증 입국이 중단됐던 91개 국가와 지역 모두 다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게 됐고 우리나라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모두 112개국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과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한 91개 국가와 지역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했습니다. 현대 과학과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여서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반도체죠. 그런데 전 세계 반도체 기술에 큰 초석을 다진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과학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덩치가 크고 전기 소비가 많았던 반도체를 소형화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과 PC 등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개척했고 컴퓨터를 꺼도 정보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원천 기술도 처음 개발한 위대한 과학자 강대원 박사를 오늘 과톡에서 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컴퓨터, 스마트폰, TV 같은 전자제품부터 자동차, 작은 장난감 생산에도 사용되는 세계 경제의 필수품, 반도체.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약 6천억 달러에 이르는데 하지만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대형 기업들의 경쟁 속에서 이러한 반도체의 초석을 만든 인물이 한국인이란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AP, CPU, DRAM 등 현재 존재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개발을 이끈 과학자 강대원 박사 이야기를 만나본다. 1960년 미국. 견학원 학생 여러분, 다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여기입니다. 아, 여기가 그 유명한 벨 연구소의 연구실인가요? 그렇죠. 바로 여기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존 바디, 윌리엄 셔클리, 윌터 하우저 브래튼이 합동 연구를 했던 공간입니다. 자, 공기 남다르죠? 공기부터가 너무 남다른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저기 마침 유명 인사 한 분이 오시는군요. 네? 어디요? 어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소였던 벨 연구소에서 당시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개발자 중 한 명, 바로 한국인 강대원 박사였다. 그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벨 연구소에 입사했는데 오, 견학원 학생이군요. 반갑습니다. 대원 캉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 태영 캉 선생님께서는 얼마 전에 모스펫 기술을 개발하셨습니다. 아이, 부끄럽습니다. 모스펫 기술이요? 그게 뭐예요?
아직 학생이어서 그 박사님이 설명 좀 해주시죠. 아, 그럴까요? 모스펫은 그 스위칭을 도와주는 소자입니다. 스위칭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켜고 싶을 때 켜고 끄고 싶을 때 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소자죠. 당시 이러한 스위칭 기술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존 바딘 연구팀이 이미 개발한 상태였지만 그들이 개발한 트랜지스터는 전력 소비가 크고 제조가 까다로워 고집적화하거나 대량 양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만약 해당 기술로 현재 수준의 컴퓨터 한 대를 구동시키려면 1기가와트, 원자력 발전소 1기가 필요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제가 개발한 모스펫은 적은 전력으로도 구동할 수가 있죠. 오. 그가 개발한 모스펫 기술은 현재 대량으로 생산되는 반도체 대부분의 기초 소자로 사용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집채만한 컴퓨터를 책상 위에 작은 PC로 만들어주고 스마트폰을 한 손에 들 수 있게 만들어준 기술이다. 와, 진짜 대단하세요. 저 사인해주세요. 그럴까요? 이름이 마가렛이요. 마가렛. 오케이. 마가렛. 항상 행복하세요. 대원 康. 하지만 그의 위대한 발명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1967년 어느 날 고민이 제발 생각나라. 왜 이렇게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냐. 미스터 칸. 오셨습니까?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 기억장치 개발 중이거든요. 기억장치요? 예. 지금은 스위치 전원을 끄면 그 안에 담았던 데이터도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말입니다. 그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는 장치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쉽사리 감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단 거라도 드시면서 하세요. 제가 이 앞에서 치즈케이크를 사왔어요. Thank you so much. 와우, I love 치즈케이크. 그런데 그때 왜 그러세요? 이 케이크 단면. 단면이요? 그래, 바로 이거야. 그리고는 빠르게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됐다. 그래, 이 치즈케이크의 단면처럼 이렇게 쌓인 구조로 만들면 되겠군. 중간에 그림을. 대단하긴 한데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말이죠. 그가 개발한 기억 장치는 바로 플로팅 게이트였는데 플로팅 게이트는 절연체인 산화막으로 둘러싸여 기본적으로 닫힌 상태이지만 컨트롤 게이트에서 높은 전압 플러스를 걸어주면 마이너스 전자가 산화막을 통과해 플로팅 게이트로 들어간다. 이것이 메모리의 쓰기 작업이다. 이렇게 들어간 전자는 플로팅 게이트 안에 갇혀 스위치를 꺼도 저장이 되는 것인데 자,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아래쪽에서 높은 전압을 줘서 플로팅 게이트 안에 있는 전자를 삭제하는 겁니다. 이 발명이 비휘발성 메모리 기술의 기초가 되었다. 이 원리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삭제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플래시 메모리 같은 대용량 기억 저장 매체에 활용되며 세계 전자통신 산업에 큰 획을 그었다. 강 박사는 이 공로로 1975년 위대한 과학기술자들에게만 수여되는 프랭클린 연구소의 스튜어트 밸런타인 메달을 수여받기도 했다. 컴퓨터를 위한 기초기술이 아직도 많이 필요해.
그는 실력 있는 과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연구를 즐기는 개발자였는데 그는 3권의 학술 저서와 35편의 연구 논문, 22건의 특허 등록을 남기며 천생 연구자의 삶을 살았다. 하지만 1992년 5월 학회를 다녀오던 중 대동맥류 파열로 공항에서 쓰러진 그는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그 후 2009년 트랜지스터 발명 60주년을 맞아 강 박사의 업적이 재조명됐는데 저희 미국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토대를 세운 고 미스터 강 박사님을 회원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그는 한국인 최초로 미국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며 에디슨, 라이트 형제, 노벨 등 세계적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위대한 발명가로 인정받았다.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을 선도하며 반도체 강국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 그 뒤에는 반도체 기술의 근본적 토대를 만든 위대한 연구자 강대원 박사가 있었다. 이번 주 핫 이슈. 만약 어느 날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 쪽으로 날아와 충돌한다면? 영화 속에 나오는 상상이지만 지금까지 분류된 지구 위협 소행성은 2,300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에이, 설마 진짜 떨어지겠어? 라며 안심하고 있기엔 과거의 소행성 충돌 흔적이 너무 어마무시하기에 많은 과학자들이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행성이 이동 경로를 바꾸는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소식. 지난달 27일 나사의 다트 우주선이 지구에서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디디모스의 위성 디모르포스와 충돌했습니다. 우주선을 직접 충돌시켜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었는데요. 사실 디모르포스는 초속 34km로 움직이고 있어 초속 6.6km로 날아가는 우주선으로 이걸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거의 총알로 총알을 쏘는 급의 난이도였다고 하는군요. 3, 2, 1. Oh my gosh. Oh wow. Awaiting visual confirmation. 와우! 이분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충돌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지난 2주간 디모르포스의 궤도를 관찰했는데요. 그 결과 소행성의 궤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소행성 디디모스 주위를 11시간 55분 주기로 돌았던 디모르포스. 하지만 충돌 후 32분이 단축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제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이 다가온다면 우주선 충돌로 막아낼 수도 있는 거죠. 인류 최초로 이루어진 소행성 궤도 변경 실험의 성공을 축하하며 과학톡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치매는 치매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힘들어하는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인데요. 현재까지 사실상 치매 근본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 미국에서 치매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3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알츠하이머병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 알츠하이머병은 그 퇴행성 뇌질환인 치매의 하나의 종류인데 이 치매 중에서는 가장 많은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치매는 서서히 발병해서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기능의 악화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도 보는 사이에 진행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병인데요. 지난 1907년 이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가 이 병을 최초로 보고를 했고요. 그 이후에 그 박사의 이름을 따서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병을 알았었는데 이분이 알았을 당시가 80년대에서 90년대 초 요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뭐 전직 미국 대통령 같이 유명한 사람이 내가 뭐 치매를 앓고 있다 이런 사실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게 좀 흔하지는 않은 거였거든요. 이제 이분이 그걸 공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어떤 위험을 좀 각인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치료하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근데 앞선 치매는 그 뇌질환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뇌 자체는 의학 분야에서 이제 미지의 영역, 우리가 인류가 탐구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인간의 뇌 자체가 연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살아있는 뇌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사실상 얻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뭐 사후 뇌 조직을 얻거나 뭐 이렇게 뇌 조직을 조그맣게 만드는 뇌 오가노이드 이런 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뇌 연구 자체가 어렵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뇌 질환인 치매 연구도 굉장히 힘들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이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치매는 아직 그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유력한 가설들은 몇 가지가 있지만 이 치매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모른다.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은 아밀로이드 가설이다. 이 아밀로이드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그 단백질이 뇌 속에 있는데 이 네.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응출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 뇌에서 이상한 일을 일으켜서 치매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아밀로이드 가설이고요. 현재 가장 유력한 치매 원인 가설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치매 치료제 연구도 지금 말씀하신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에 집중이 돼 있는 거죠? 뭐 사실상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제약 뭐 바이오 회사들이 한 지난 30년 동안 이 아밀로이드 가설에 따라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겨냥한 그런 치매 신약 개발을 한 30년 넘게 진행을 해왔어요. 네. 뭐 아밀로이드 가설 이외에도 뭐 타우 가설 등 여러 가지 치매 원인을 두고 가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치료제 개발의 어떤 주요 표적은 첫 번째가 이제 그 베타 아밀로이드, 네. 두 번째가 이제 타우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 연구가 좀 더 많이 진행이 돼서 네. 그 지난해 미국 그 식품의약국 FDA가 세계 최초로 이제 치매 신약 아두카누맙이라는 걸 승인했었죠. 네. 이 의약품 이름에서 이 마브로 끝나는 애들은 다 이 항체 신약이거든요. 이 마비 모노클로럴 안티바디 약자라서 다 항체 신약인데 이 아두카누맙은 그 베타 아밀로이드를 겨냥한 항체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 그 FDA가 승인한 뭐 최초의 치매 신약이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 승인할 당시부터 이게 좀 말이 많았었거든요. 효능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부작용이 좀 심하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FDA가 사실상 조건부 승인해줬었는데 이 승인 이후에 이제 뭐 사람들 처방하고 나서 좀 결과를 보니까 네. 여전히 그 논란이 가시지가 않았다. 효능도 좀 미심쩍고 부작용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폐기가 된 의약품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두카누맙을 수입하지 않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아두카누맙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 치료제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 보니까 이 아두카누맙의 실패가 자칫 베타 아밀로이드 가설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로도 비춰졌을 것 같거든요. 어땠습니까? 뭐 사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한 30년 동안 이 그 치매 연구하는 뭐 학계, 네. 제약회사들이 전부 다 이 베타밀로이드를 겨냥해서 치매 네. 신약을 개발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성공한 게 단 하나도 없었죠. 네네네. 최초로 성공한 게 아두카누맙인데 그래서 이제 FDA가 승인까지 해줬었는데 이게 이제 별로 효능이 없다고 밝혀지면서 그럼 혹시 이 아밀로이드 가설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이 제기됐던 거죠. 뭐 네. 물론 그 이전에도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겨냥한 수많은 임상 시험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아밀로이드 가설이 약간 좀 흔들리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의 응축이 치매의 원인이 아니라 어떤 치매의 결과로 나타난 거 아니냐. 이 가설이 흔들리기도 했었는데 아두카누맙이 승인을 받으면서 다시 좀 지지를 받았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보면은 아두카누맙이 실패가 되면서 다시 좀 아밀로이드 가설이 좀 흔들리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흥미롭게도 그 아두카누맙을 만든 미국의 바이오젠 그리고 일본의 에자이가 두 번째 치매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임상 3상 시험 결과가 아주 좋다고요. 그럼 미국의 이제 바이오젠은 굉장히 큰 회사고 에자이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이 두 회사가 이제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치매 신약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네. 첫 번째가 아두카누맙인데 아두카누맙이 네. 실패를 했잖아요. 얘들이 이제 그 아두카누맙 실패 이후에 이제 다시 신약 개발하고 있었는데 그 네. 두 번째 신약이 레카네맙이라는 약이에요. 이 맙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도 이제 항체 신약이고 네. 베타 아밀로이드를 겨냥한 그런 이제 항체 치료제인데 네. 이 레카네맙은 그 임상 시험을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 한 1,795명을 대상으로 한 1년 반 정도 실험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투여군과 이제 비투여군으로 이렇게 나눠서 임상 시험을 했는데 임상 결과 이 레카네맙은 인지 능력 감퇴를 한 27% 억제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 바꿔 말하면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27% 정도는 효과가 있더라. 네.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앞서 이 아두카누맙은 인디누나 감퇴 억제가 22%였거든요. 근데 수치를 보면은 5%포인트 정도 더 높아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 수치가 뭐 한 5%포인트 높아졌는데 그렇지만 이제 아직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치매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높은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이 중요한 게 이 레카네맙은 뭐 임상 결과에서 아두카누맙보다는 부작용이 좀 더 적게 나타났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관련 학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전문가 인터뷰를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부작용은 아두카누맙이 이제 정상인하고 그 아두카누맙 그 투여군하고 차이가 한 31%라고 하면 이 레카네맙의 경우는 정상인하고 투여 그룹하고 12% 차이가 나고 전체적으로도 부작용이 훨씬 적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부작용의 종류를 이렇게 더 내려가 보면 아두카누맙이 한 35% 나타난다면 여기는 3% 정도이기 때문에 내부종이 상당히 적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제 레카네맙의 임상 3상 세부 결과는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공개될 예정이고요. 지금 미국 FDA가 내년 초, 그러니까 1월 초에 이제 이 레카네맙의 승인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관련 업계에서는 무난하게 승인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1월달에 이제 승인이 되면은 미국 내에서는 4월이나 5월 사이에 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카네맙의 임상 결과가 학계에선 좀 긍정적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레카네맙과 아두카누맙 모두 바이오젠과 에자이 같은 회사가 만든 거고 또 베타 아밀로이드를 겨냥한 항체 치료제인 건데 왜 효능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사실 이제 같은 회사가 만들었고 같은 표적을 겨냥하니까 이렇게 효능 차이가 나는 게 얼핏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 보면은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이 플라크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그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단백질이라고 이 아밀로이드 전구체가 있어요. 그 전구체가 이렇게 잘려지고 나면 이제 그 베타 아밀로이드가 되거든요. 그 베타 아밀로이드가 한두 개, 세 개 이렇게 뭉치게 되면은 그건 이제 피브릴 단계라 부르고 이 피브릴이 이제 더 많이 뭉쳐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플라크를 형성하게 되면 이제 그게 아밀로이드 베타 이제 응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단계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저 이제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레카네맙은 피브릴 단계에서 이거 공략을 하는 거고 아두카누맙은 그 다음 단계, 피브릴에서 조금 더 이렇게 뭉쳐진 단계를 공략하는 거거든요. 근데 치매 발병 단계를 보면은 이 레카네맙이 아두카누맙보다 조금 전 단계, 조금 더 이른 단계에서 이제 치매를 치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일찍 그 치매 치료를 한다는 게 좀 효능 차이가 나타나는 거 아니냐. 과학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 아두카누맙이랑 레카네맙 이 두 가지 사례만으로 이렇게 또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 없지만. 뭐 어쨌든 조금 더 일찍 공격을 하니까 좀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다른 치매 치료제도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치료제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이게 좀 일찍 공격하는 게 더 좋은 거냐, 아니면 뭐 뒷단계로 공격하는 게 더 좋은 거냐 이거에 대한 어떤 조금 더 뚜렷한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레카네맙이 이제 그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미국에서 시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두카누맙도 큰 기대를 받았지만 결국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 레카네맙은 어떨까요? 이 굉장히 이제 치매 환자나 이런 분한테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FDA가 승인한 이 근본적인 치매 치료제는 아두카누맙이 이제 최초였는데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아두카누맙 이후에 가장 빨리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 이 레카네맙인 거예요. 그 레카네맙은 효능은 더 좋게 나온 건 맞는 거고 아마 FDA가 승인을 무난히 할 걸로 이제 관련 업계가 다 예상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 레카네맙이 승인되고 나서 그 다음 치매 신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레카네맙이 유일한 치료제인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좀 유용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관련해서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뇌 안에 베타아밀로이드를 줄여주는 유일한 약물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아두카누맙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많아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일한 약물의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FDA 승인을 받고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지금 레귤러 승인을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승인을 받는다면 비용이 문제겠지만 임상의로서는 이것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학계나 이제 관련 업계에서는 레카네밥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네. 실제로 임상에서 뭐 의사들이 어떻게 처방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긴 하지만 또 조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레카네밥 이후에 또 스위스의 그 루시라는 제약사가 만들고 있는 그 간테네루맘이라는 또 항체 신약이 있어요. 네. 이 신약의 임상 결과 올해 말쯤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의 또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치매 치료에 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조만간 나올 레카네밥 임상 3상 세부 결과에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각자 대표 가운데 서비스 부문 등을 맡은 남궁훈 대표는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했는데요. 카카오는 이번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 등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모든 이용자분들께 먼저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파트너,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카카오의 쇄신과 변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자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이번 사태를 끝까지 책임지고자 비상대책위원회 재난대책소위원회를 맡아 부족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일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갑작스러운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로 사실상 전 국민이 혼란에 빠지면서 정부와 여당도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간 부가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도 데이터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서둘러 개정하고 입법 전이라도 행정 권고를 통해 선제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 논의를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시작부터 카카오 측의 부실한 데이터 관리와 재난 대비 시스템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국민 10명 중에서 9명이 사용하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경악스러울 따름입니다. 특히 카카오, 네이버 등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부가통신 서비스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카카오 등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경험했듯이 국민들의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업체도 데이터를 이중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데이터 이중화 법안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관련 조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중화를 서두르도록 또 국회에서는 입법적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또 이중화가 안 되어 있는 곳은 행정 권고를 통해서 이중화할 수 있도록. 이 밖에 민간 데이터 센터를 국가 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법안 역시 올해 안 통과를 목표로 여야 협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입법 논의에는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정부 재난관리체계에 포함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카카오 장애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관련 법안이 10월 중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은 또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카카오 측이 피해 접수 창구를 빨리 여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소방청에도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성 문제와 관련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가 우리 사회에 미친 혼란의 강도가 예상을 훨씬 웃돌면서 정부와 국회도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사후 약방문식 처방이 아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카카오톡이 우리 일상 속에 들어온 건 지난 2010년 문자 메시지 기능을 대신하면서부터입니다.
대표적인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은 카카오는 그동안 숱한 위험 신호를 무시한 채 사업 확대만 중시하다 이번 먹통 대란으로 데뷔기를 맞았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전까지 2G 휴대폰 시대에서 문자 메시지는 대표적인 소통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금세 인기를 끌었습니다.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1,000만 명을 넘기며 기존 문자 메시지는 물론 네이트온 등 컴퓨터 메신저도 빠르게 대체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방한 당시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We can connect and innovate across borders like never before. With your smartphones and Twitter and Me Today and Kakao Talk. 2012년 2G 피처폰 퇴장의 1등 공신이 된 카톡은 포털 사이트 다음과 합병하며 사업을 급속도로 확대해 나갑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게임, 카카오택시, 카카오뱅크 등 전방위적인 플랫폼 사업자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플랫폼은 초기에 다수 이용자를 선점한 사업자에게 이용자가 집중되는 쏠림 효과 때문에 승자가 시장을 독식할 우려가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카카오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트래픽과 서버 안정성을 최우선순위로 둬야 했지만 카카오는 이를 등한시했습니다. 지난 2012년 데이터 센터였던 LG CNS의 전력 장애로 서비스 불통 사태를 겪고 올해도 5차례 오류가 발생했지만 근본적인 대응책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한다는 비판도 숱하게 제기됐습니다.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가 사업체들이 감내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예약하기가 좋으니까 거기를 통해 사지만 그동안 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알리는 국비 앱 알림의 25%를 카톡에 의존했던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 운영부터 플랫폼 사업까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독점이나 좀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편리성을 우선시하며 급성장한 카카오가 이번 사태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 초심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 주말 카카오톡 기능이 마비되면서 적잖은 직장인들이 불편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쉬는 날 업무 지시 등에 시달리지 않아 해방감을 느꼈다는 건데요. 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퇴근 뒤 카톡 금지법이 발의된 만큼 휴식권 보장을 위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10시간가량 이어진 지난 15일, 직장인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중요한 연락을 하지 못해 불편했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업무 관련해서도 가는데 문서 처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 그런 걸로 송신할 수 있는데 그런 게 갑자기 끊어지다 보니까 불편한 게 좀. 오히려 연락이 끊긴 덕분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한 휴일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 안 되니까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오히려 한편으로는 해방감, 좀 편안하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업무 쪽으로도 연락을 안 받을 수 있어서 좀 편했었던 것 같고 업무 시간 외에 왜 연락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좀 쉬게 내버려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업무 시간 외에 카톡을 통한 업무 연락이 일상화됐다는 겁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퇴근 후나 주말에도 가끔 받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카톡 특성상 저희가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 숫자가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편하게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직장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업무 시간 외에도 메신저로 연락받은 경험이 있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퇴근 후에도 단절되는 기회를 박탈당한 채 모든 일상이 업무와 과도하게 연결돼 있는 겁니다. 장시간 노동이란 개념이 사업장의 테두리뿐만 아니라 그 밖에서 디지털, 인터넷 아니면 이메일 등의 수단을 통해서 일이 또 이제 연장으로 또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겠죠. 이미 국회에선 지난달 근로시간 외에 카톡 등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획일적인 규제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업종만 그 지역과 그 산업별로 특성이 다른데 상사가 카톡을 하면은 그 위법이다. 이거는 너무 획일적인 규제가 항상 가지고 오는 부작용을 낳을 거라고 보고요. 앞서 지난 2016년에도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 확대로 일과 생활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카톡 등으로 자연스레 업무 연락을 주고받는 게 일상화된 상황. 예상치 못한 사고로 스마트폰 알림음에서 잠시나마 해방되는 이른바 디지털 디톡스를 경험하면서 퇴근 뒤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도 불을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전에 나섭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원 장관은 다음 달 초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를 방문합니다. 사우디 방문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기업들과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등이 동행합니다. 네옴시티는 홍해와 인접한 사막과 산악지대에 서울의 44배 크기로 스마트 도시를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린 수소,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로만 작동하는 도시를 구상하는데 총 사업비가 5천억 달러, 약 710조 원에 달해 엄청난 인프라를 놓고 글로벌 수주전이 치열합니다. 내년부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전기차나 수소차만 사야 합니다. 환경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을 고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국가기관 등이 차를 새로 사거나 빌릴 때 100% 저공해차로 하되 1종이 80% 이상만 되면 됩니다. 저공해차는 3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3종은 LPG, CNG, 휘발유차 가운데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한 차입니다. 태양광차는 아직 국내에서 상용화되지 않아 1종 저공해차는 사실상 전기차와 수소차를 말합니다. 환경부는 새로 나오는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가 늘어나는 등 1종 저공해차 구매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을 이번 규정 개선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올해 30만 대를 넘기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받은 올해 8월 기준 국내 전기차 중량별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전기차의 89.8%에 달하는 29만여 대가 1,850kg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차장법은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무게를 1,850kg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차 10대 중 9대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겁니다. 서울 내 기계식 주차장 가운데 98.4%가 중형 기계식 주차장임을 고려하면 전기차를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취임 이후 야심차게 추진했던 감세안이 영국 금융시장의 평지풍파를 일으키자 결국 이를 철회했습니다. 감세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공약이 사실상 폐기된 상황에서 트러스 총리의 불명예 퇴진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제레미 헌트 영국 신임 재무장관이 리즈 트러스 총리의 대규모 감세안을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reverse almost all the tax measures announced in the growth plan 3 weeks ago that have not started parliamentary legislation. 앞서 지난달 23일 트러스 총리는 450억 파운드, 73조 원 규모의 감세안이 포함된 미니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이후 파운드와 가치가 급락하며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빗발쳤습니다. 급기야는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숨기지 않았고 I wasn't the only one that thought it was a mistake. 트러스 총리 본인도 정책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Now I recognise we have made mistakes. I'm sorry for those mistakes. 정책 무산은 고스란히 트러스의 정치적 위기로 증폭돼 돌아오고 있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일단 다음 선거까지 보수당을 이끌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My message is we should be focusing on delivering for the British public. 하지만 야당인 노동당은 물론 집권 보수당 내에서도 총리를 향한 사임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에 몰린 보수당 의원 100명이 총리 불신임 서한을 당에 제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Her own backbenchers now risk oblivion at the next election, and this can only hold for a short time longer, I suspect. 지난달 6일 취임한 트러스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 영국 역사상 최단기간 재임한 총리가 됩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모기에 유독 잘 물리는 사람은 피부에 사는 미생물의 대사 반응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록펠러대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 64명 각각의 채취를 스타킹에 모으고 어느 쪽에 모기가 많이 몰리는지 실험한 결과 압도적으로 많은 모기가 몰린 시료의 카복실산 함유량이 다른 시료들보다 100배까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험이 진행되는 3년 동안 모기는 참가자가 먹은 음식이나 사용한 샴푸와 관계없이 늘 같은 채취에 몰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인간 피부에 서식하는 수백만 마리의 유익균이 피지를 먹어치우면서 카복실산을 형성해 모기를 끌어들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명과학 분야 세계적인 학술지 셀에 실렸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5G 통신 등이 가능한 투명한 스마트 필름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이승섭, 윤중보 교수팀은 투명한 유리판 위에 안테나와 열선을 장착해 5G 통신과 방열, 정보 전달 기능 등을 가진 스마트 복합 필름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소형 3차원 패턴을 입혀서 필름의 투명도를 90%까지 높이면서도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개발된 필름을 이용하면 낮에는 투명하다가 밤이 되면 실내 조명으로 변하는 썬루프나 특정 모양으로 빛이 나오는 차량 유리 등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본체를 회전시키지 않고도 360도 각도를 감지할 수 있는 라이다 센서가 개발됐습니다. 포항공대와 성균관대 공동연구팀은 머리카락 두께 1000분의 1 크기에 불과한 초박형 평면 광학 소재를 이용해 초소형 센서를 개발하고 센서 배열을 조절해 라이더 센서 시야 각도를 360도까지 넓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기술이 안경과 같은 곡면이나 유연 기판에 손쉽게 프린팅할 수 있어 AR 글래스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이다 센서는 빛을 쏴서 물체를 인식하는 센서로 자율주행차의 필수 부품입니다. 과학이 접목된 미래도시 모습을 미리 그려볼 수 있는 제7회 세계 과학문화 포럼이 오는 20일부터 21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과학, 도시의 미래를 잇따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이진숙 충남대 총장의 강연 등 국내외 연사 12명이 미래도시와 그린시티, 스마트시티 등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이번 포럼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유튜브에서도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하면서 엔데믹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던 의료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병동이 줄어들면서 기존 근무 부서로 돌아가지 못하는 간호사들이 무급휴직이나 권고사직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의료진들에게 코로나 영웅, 코로나 전사와 같은 100번의 말보다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